써니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화생전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전개 두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우리 전개 첫 번째 자리에서 매점매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허생이 그 다음에 이제 도둑들을 회유해가지고서 이상국을 건설하려 하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상국을 건설하긴 했는데 문제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 우리 준비된 교과서 70쪽 9째 줄부터, 아니구나, 8째 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죠, 좋아요와 구독, 자, 부탁드릴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70쪽의 8째 줄 8행 전개 크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돈 10만 양이 남았다. 우와,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지,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10만 양이 남았다 이거죠? 어마어마하게 벌었군요.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10배를 가져가는데 갚고 남죠.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요? 다 날려먹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 그랬더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요. 자네와 나는 가는 길이 다르네, 이런 이야기지요. 네.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돌을 살찌우기야 하겠소. 요 부분, 자,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서부터 시작해서, 자, 사람의 돌을 살찌우기야 하겠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묶음표를 한번 땅 해주시고요. 자, 묶음표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 자, 요겁니다. 바로 그 선비로서의 본분을 강조한 거죠. 네, 본분 강조 적어두시고요. 네, 갑니다. 계속. 선비로서의 본분 강조. 이에 10만 양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사실은 자기가 못 참은 게 아니라 아내가 못 참았었죠.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잖아, 그지?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양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면서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만 양에다가 10분의 1, 11,000양을 받겠다고 했나봐. 그랬더니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자, 요 부분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연암 박지원이 가진 신분의식, 계급의식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시절로 봐서는 한계가 아닙니다. 분명히 신분이 달랐거든요. 연암도 실학자긴 하지만 실학자라고 해서 신분 전부 다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학자들도 본질적으로는 유학자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유학자라면 사리사욕만 챙기고 나라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것, 제대로 된 사대부라면 그것을 비판을 하고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연암 박지원은 그렇게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분제 자체를 갖다가 철폐하자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양반들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도 양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 사대부라는 것을. 그래요. 그래, 지금 거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자, 여기 묶음표를 또 역시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연암의 한계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쵸? 네. 연암이 지닌 신분의식의 한계, 신분의식의 한계라고 해주시고, 네. 근본적으로 실학자들도 결국에는 뭐였다?
유학자들이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존 유학자들이 사대부들이 백성들의 삶을 완전 도외시해버리고 지네 사리사욕만 챙기고 있으니까 문제였지. 갑시다.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자 여기 늙은 할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왜냐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유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친 이유를 보세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원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글 읽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 다 됩니다. 와, 5년이나 지났어 벌써?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구만요. 자,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자, 아까 동그라미 친 늙은 할미. 사실 젊은 할미는 없죠. 다 늙은 할미긴 하지. 그치? 자, 근데 이 늙은 할미 동그라미 친 이유는 뭐냐 하면 허생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는 보조적 인물, 기능적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적 인물 또는 기능적 인물이라고도 하고요. 네.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느냐? 바로 정보 전달이죠. 정보 전달 적어주시고 계속합니다. 네. 그 다음 한쪽 넘어왔죠? 예, 71쪽 제일 꼭대기.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여기서 탄식은 왜 했을까요? 탄식하며 돌아갔다에 밑줄 쳐주시고요. 이유. 아니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 저 따위 다 쓰러져가는 초라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면서 살다니 이게 말이 될 소리냐 이거지요. 결국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능력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살림살이에 탄식을 한 것이죠. 살림살이에 탄식 적어보세요. 대한 탄식이었다. 정리되지요? 네, 정리 요렇게 해주시고 계속합니다. 네.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이 처음에만 사양하는 게 아니야. 우리 보통 뭔 일 큰 거 받을 때 처음에 아이 뭘 이런 걸 다 이러면서 이제 처음엔 사양을 하잖아. 근데 이 양반은 처음에 사양한 게 아니야. 계속 사양을 해요. 보세요. 초지일관.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어.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니? 와이프한테 바가지만 안 긁히게 해주시오 이 소리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면 자기는 하고 싶은 거 공부하면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자, 요랬습니다. 그래요. 요게 이제 바로 선비의 청빈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지. 그쵸? 이때다 써보세요. 선비의 청빈한 삶의 태도. 모름지기 선비라면 요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위정자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문제란 말이지. 자, 계속합니다.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그 다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기꺼이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 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재앙. 재앙에다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기서 재앙의 원관념은 뭘까요?
재앙. 뭘 가지고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자, 60점짜리 답안. 변씨가 가져온 건 뭡니까? 양식, 그리고 옷이죠. 그래서 양식과 옷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가져다 줬으면 재앙이라고 하질 않죠. 많이 가져온 거죠. 그렇다고 또 많은 양식이나 옷 이렇게 해도 조금 부족해. 그럼 이제 한 80점쯤 될 거야. 100점짜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식과 옷까지가 되는 거죠. 그쵸? 예. 적어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식과 옷까지. 양식과 옷까지라는 말은 교과서에 쓰여 있는 표현 그대로 살렸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가 된 거지. 필요 이상으로. 그죠? 이겨야 되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식과 옷까지. 요 정도가 이제 그 재앙의 원관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지요. 바로 뭐냐면, 재물에 대해서 허생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정리합시다. 여백에다. 재물에 대한 허생의 이중적 태도. 첫째로는 뭐예요? 공적 측면으로 봤을 때와 사적 측면으로 봤을 때 달라집니다. 공적 측면에서는 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도둑을 막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즉 양민이 도둑이 안 되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사적인 측면으로 가면 그게 아니죠.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동영상 잠시 스톱 시켜놓고 메모하시고 그 다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됐죠? 갑니다. 그 다음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 고전 문학에서 술 빠지면 얘기가 안 돼. 이상해. 그죠? 네. 우리 학생들이 끽해봐야 고1, 2 학생들인데 말이야. 그쵸? 지금 호생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1학년 학생들일 거고, 그죠? 네. 그런데 벌써부터 그렇게 술 얘기를 잔뜩 교과서에다. 누군 그러더라. 학생이 술 안 마시면 또 누가 마셔? 막 이러고. 대학생이지. 그치? 중고등학생이. 자,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그러면서 선생님 문에 2번 읽어요. 그걸. 그치? 그렇게란 말입니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버려들었는지 물어보았다. 이건 알아야 돼. 변씨 입장에서도. 그죠? 돈 버는 법이잖아. 그치? 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것이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겁니다. 알기 쉬운 일이라는데 우리 왜 돈을 못 모으고 있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크게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서, 작게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도 아니야. 한 지역 안에서만, 그쵸? 소비가 되고 생산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급자족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 옆에다가 자급자족 경제 적어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남으면 모르겠는데 모자라봐. 어디서 딴 데서 보충을 해올 데가 없다고. 이게 만약에 식량이라면 굶어야 돼. 큰일이죠. 그쵸? 네. 사치품이라면 그냥 까이 거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살겠지만 이게 식량이라면 무진장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요. 그 안에서 소비됩니다. 자, 해가지고 자급자족 경제 적어주시고요. 대저, 대개 이런 말입니다.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열로 쪼갠다는 이야기는 10개의 묶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네. 다시 말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얘기야. 한 군데다 몰빵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묶음이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가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재미는 이익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사실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그러나 만금이라는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할 수 있으니 수레에 있는 것은 수레의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의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아직 넘기지 마세요. 왜? 거기까지. 수레서부터 시작해서 고을까지 점점 단위가 큰 걸로 가고 있죠. 무슨 법? 점층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점층법 적어주시고요. 고을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 할 수 있지요. 그렇지. 묻에서 생산되는 만 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몰래다 밑줄 쳐보세요.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또 슬며시 사재기하고 슬며시에다 또 밑줄 쳐주시고, 약재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몰래다 또 밑줄 쳐주시고. 이유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상품이 고갈된단 말이야. 근데 밑줄 친 거 몰래나 슬며시는 왜 밑줄을 치셨나요, 선생님? 자, 이렇게 옆으로 뽑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몰래나 슬며시를 쓴 이유는 분명히 연암 박지원도 이 매점매석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대로 적어봅시다. 매점매석이 부정적인 행위라는 것을,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점매석이 부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니 후세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요. 근데 실제로 말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살던 그 앞시대에 이미 사재기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가지고 백성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었다고 그래요.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네, 계속 갑니다.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꾸어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자, 여긴 또 내용이 달라지네. 돈을 어떻게 빌리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왜 빌리려고 했습니까? 아니지. 어떤 생각으로 빌리려고 했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그 앞까지,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말 것이요 하는 이 부분까지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뭐냐 하면, 그럼 여기까지 허생이 제시했던 경제 부국의 길은 뭐냐 이거죠. 네, 허생이 제시한 경제 부국의, 이 뒤에는 조금 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정리를 하고 가야죠. 첫째, 일단 그래요. 또 배를 사용해라. 수레와 배를 사용하라는 이야기고요. 그거 사용해서 어떻게 할 건데? 해외 무역을 촉구하는 거죠. 해외 무역을 해라. 네. 그래서 남는 것은 팔고 모자라는 것을 사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이 다 좋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매점매석은 절대로 안 된다. 금지시키는 거죠. 매점매석 금지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네. 그 다음 또 뒤로 넘어갑시다. 그럼, 자,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었느냐? 그래요. 그것도 나름 중요한 생각이야. 그치? 그래요. 한번 봅시다. 어떤 생각으로 돈을 빌리러 왔는지?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꾸어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그랬더니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요. 만금을 지닌 사람?
만금을 지닌 정도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빌려줬을 것이다. 레알? 정말?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만금 정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 가가지고 빌리면 다 빌려줄까요? 허생의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금을 지닌 사람 있잖니? 만금을 지닌 사람이다. 밑줄 한번 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즉 허생이 자신이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만금을 지니고 있을, 그것도 아낌없이 투자를 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재물복을 타고난 사람이란 얘기야. 그래서 재주에 있는 허생이 지발로 찾아오게끔 되었었다는 얘기죠. 왜? 허생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도 이 재물복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변씨가 허생을 찾아갔어요? 허생이 변씨를 제발로 찾아갔습니까? 찾아갔죠. 허생이. 그건 바로 변씨가 지니고 있는 재물복의 일부였다는 논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변씨는 10배로 튕겨서 받아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논리 이해하겠죠? 갑니다. 계속. 네.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요. 나 스스로 요량해 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야, 요건 또 문제 있는데. 자, 밑줄 한번 또 쳐봅시다.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밑줄 운명론적 사고 적어주시고요. 운명이다 이거죠. 운명론적 사고.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도 이 연암 박지원이 허생 이야기를 서술을 하면서, 사실은 진술을 하면서, 밤새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니까, 그래요. 진술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모순이 되는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한다고 했었잖아. 첫 번째로, 그래, 사공은 예전에 어디로? 서쪽으로 사흘을 흘러갔는데 이 연암 박지호는 동남쪽으로 사공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 섬에 당도했단 말이야.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먼저 배부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빈 섬에서 배부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문물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해놓고 글자 아는 사람들은 뒤에 데리고 나왔죠. 그 문물 할 때 그 문은 뭔데? 두 번째 논리의 모순. 세 번째 논리의 모순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보세요. 계속.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여기서 재물복 나오잖아.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는 운명론이라고 쳐. 즉, 변씨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그런데 말입니다. 변씨를 찾아갔다가 나중에 만냥을 빌리고 나서, 만금을 빌리고 나서 하는 행위가 어떤 겁니까? 매점매석이었죠. 그래, 변씨를 찾아가는 것까지는 운명에 맡긴다. 이거 재물복, 변씨의 재물복에 맡긴다 치자. 그런데 말이죠, 그 뒤에 허생이 벌인 일은 매점매석이란 말이야. 충돌이란 얘기지. 왜 그게 충돌인데요? 자, 매점매석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알고서 하는 행위입니까? 모르고서 하는 행위입니까? 알면서 하는 행위거든. 내가 2배로 물건값을 부르면 상인들을 이익이 남을 테니까 팔 거란 말이지. 싹쓸이를 한 다음에 내가 값을 튕겨도 다 팔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떼돈 버네. 이거 말이지.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행위거든. 그럼 여기서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랑은 충돌이 된다 이거죠. 이해되겠지? 바로 그 얘기예요. 아하. 바로 요거는 매점매석 행위와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다 이거죠. 왜냐하면 매점매석 행위는 뭐라는 거니? 결과를 알고 하는 행위거든. 이해되죠? 네, 알고 하는 행위다. 그러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정리되죠? 갑니다. 계속. 네. 참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말이 빠르다든가 아니면 필기 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뭐 해요? 동영상 정지시켜놓고 필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해가면서 봐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원래 동영상 강의가 1시간짜리면 실제 공부하는 시간 2시간 이상으로 확 늘어나요. 왜? 메모하고 정리하고 다시 되돌려서 다시 듣고 이러면서. 원래 이 동영상 강의라는 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학교 끝나고 남는 시간, 아무리 잠을 줄인다고 하고 밥 먹을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부하는데 순수하게 쏟아붓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학생은 잠도 안 자니? 잠도 자야지, 그지? 근데 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의 해질 때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공부하고, 아무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계이지만 그건 고3들이나 하는 얘기고, 그죠? 고1, 2는 좀 그렇게 안 되거든. 근데 하여간 이 동영상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말이죠, 원래 동영상 길이의 2배에서 2배 반, 2.5배까지는 시간이 늘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냥 오락 프로그램 시청하듯이, 쇼 프로그램 시청하듯이, 또는 스포츠 중계 시청하듯이 그냥 넋만 놓고 그냥 쭉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척을 하는 것이지. 자, 얘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자, 계속 갑니다.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 재물복.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재물복 하니까 재물복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게 재물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 재물복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재물복일까? 뭐 하는 사업마다 좀 잘 돼가지고 이익을 많이 버는 거? 헤이, 그런 거는 재물복에 명함도 못 내밀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줄 알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돈이 들이댐벼. 가만히 있는데도. 그게 재물복이야. 허생이 지발로 기어 들어왔잖아. 아무것도 안 해. 수소문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지? 지발로 기어 들어왔다니까. 이런 게 재물복이야. 돈 버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들어와. 아니면 돈이 그냥 제발로 굴러 들어와. 이런 식으로. 모르고 있었던 조상이 갑자기 유언을 남기면서 죽었어. 내 재산 모두를 누구에게 주어라. 뭐 이런 거. 그런 게 재물복이야. 이해되겠죠? 자, 그 사람의 복, 재물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내 돈 내산이라고 하대 요새는. 그쵸? 근데 이거는 내 돈, 뭐라고 해야 하나,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내 함인가?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럼요, 거기 교과서 시방 사대부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옴표 있고 시방 사대부들이 어떻게 나오자니, 그지? 네. 그럴 때 옆에 여백에서부터 쫙 해가 요 정도까지만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밑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 시작하는 위쪽으로 옆으로 여백에서 쫙 그어 모아보세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무슨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화제가 바뀌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치면으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면, 짠. 정치면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글쎄 봅시다. 개봉막도. 네, 계속 갑니다. 밑에서 넷째 줄 72쪽에 시방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이게 바로 병자호란의 패전이죠. 사실 패전이라고 할 것도 없어. 왜? 제대로 싸워보지를 못했거든. 근데 청나라는 딱 한 가지 정신을 밀고 들어온 거야. 나는 쟤네들의 항복을 받아야 되겠다. 한양으로만 가는 거지. 직진으로. 네. 다른 길 안 쓰고 그냥 오로지 한양으로만 길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냥 막 주변에 다 도망가고 뻥 뚫린 길 통해서 그냥 한양으로 딥다 내려온 거죠. 네. 난 한 놈만 패 정신으로 말이지. 한양만 패 이 정신으로 그냥 내려온 거야. 청나라 애들이. 어쨌든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인다는 이야기는 솔선수범한다는 이야기죠. 네. 솔선수범하여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뒤에 자고로. 자, 자고로 하는 말은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고 이래로 이런 뜻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자고로 또는 고래로 이렇게도 표현하죠. 네. 같은 말, 자고로 또는 고래로. 네. 고래가 바다에 있는 고래가 아닙니다. 고래, 네, 고래로. 네.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여기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라는 것은 벼슬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디 한두 분이었어. 한두 사람이 아니네.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그래요. 봐봐, 밑에 조성기 그 양반의 생물연대가 나와 있잖아. 연암 박지원보다 거의 100년쯤 앞선 사람이야. 앞시대 사람이거든.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지만, 네, 외교술, 니고시에이션이라고 하죠, 그죠? 협상술이 대단했나봐.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잔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여기서 배잔방이 대유법이죠. 대표에서 비유하는 것. 벼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벼슬을 했으면 배잔방이를 입지 않고 뭐를 입었을까? 비단 옷을 입은 거지. 그쵸? 네. 대유법. 대유. 네. 대표에서 비유하는 것. 네. 늙어 죽었고, 반개 유형원 같은 분은 반개수록을 지었죠. 이 양반도.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만 바다 한기퉁에서 일생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판하는 건 뭐야?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조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능력 없는 이상한 놈들만 조정에 꽉 차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겁니다. 인재등용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옆에 여백에다가 정리를 해보세요. 인재등용의 모순 비판, 이렇게 말이죠. 해보세요. 인재등용의 모순 비판 정리합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은 조정에 들어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뽑아주지도 않고, 그쵸? 네.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부왕. 부왕이 누구야? 아래쪽에 보니까 청나라 태조의 14번째 아들, 이름은 도루곤. 정권의 실세였답니다. 3대 황제인 세조의 숙부로. 그래. 구왕의 모가지로 더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원래 중국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이 황제의 모가지라도 구한다고 하면, 억만금을 준다고 한다면, 그래요, 능까지도 파헤쳐가지고선 구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지.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 데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네. 변씨는 휴 하고 크게 탄식을 하고는 돌아갔다. 허허.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살짝 위기의 맛을 보여주면서, 요 다음 파트가 위기잖아요. 위기의 맛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군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강좌, 자, 위기서부터 이제 절정 결말로 가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좌도 기대해 주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